등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는 가시마 대 교토상가의 경기입니다. 저는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살롱 코멘트로 바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풋볼살롱의 현미경 분석 자료는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에서 빠르고 편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가시마의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이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마가 올 시즌 간접 세트피스로 7골 그리고 직접 프리킥으로 1골을 넣으면서 총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나고야와 함께 J리그 최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교토상가는 올 시즌 J리그에서 세트피스로만 10실점을 당하면서 간바 오사카와 함께 세트피스 최다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교토상가가 핑크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세트피스 실점인데 세트피스로만 10골을 실점을 하고 있는 교토상가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득점이 J리그에서 가장 많은 가시마의 세트피스로 교토가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도 가시마가 교토 원정을 가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도 가시마가 선제골을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로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너킥 상황에서 세컨볼이 튀어나온 것을 이 디에고 피추카라는 가시마의 용병 미드필더가 마무리를 하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가시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가시마가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가시마의 핵심 미드필더 디에고 피추카 선수가 직전 간바 오사카전에서는 징계로 결정이 됐었는데 이번 경기는 징계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디에고 피추카라는 미드필더가 가시마의 중원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득점이 딱 한 골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득점 한 골이 바로 교토상가와의 첫 맞대결에서 이렇게 코너킥 상황에서 기록을 했던 득점이기 때문에 좋은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시마도 약점이 있는 것이 올 시즌 가시마가 무실점 경기가 9번으로 가장 많은 클린시트를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지만 페널티킥 실점이 가시마가 5골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페널티킥 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킥 득점이 3골로 J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가 의외로 박스 안에서 수비 집중력을 또다시 잃게 된다면 교토상가에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가시마가 페널티킥 다음으로 측면 크로스로도 많은 실점을 하고 있는데 이 교토상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J리그에서 크로스 지표가 5번째로 뛰어날 정도로 의외로 측면 공격력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교토상가가 공격 패턴 중에서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골을 측면 크로스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가시마가 교토상가의 측면 공격에도 적잖이 애를 먹을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교토상가의 용병 공격수인 패트릭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연속골로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교토의 측면 자원인 토요카와 선수 역시 리그 3경기 2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교토상가의 주요 공격 자원들의 골 감각이
나쁘지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시마는 주포 공격수 스즈키 유마 선수가 최근에 3경기 침묵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스즈키 유마 선수가 침묵을 했을 때 가시마가 확실한 해결사가 부족한 것이 약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시마가 공격수 치넨케이 선수와 카키타 유키 같은 다른 공격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이 되면서 스즈키 유마 선수에게 굉장히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스즈키 유마 선수가 해결을 해주지 못하는 날에는 상당히 답답한 공격력이 나올 수 있는 가시마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시마가 강점인 세트피스로 재미를 보지 못한다면 의외로 교토의 측면 공격에 애를 먹으면서 고전을 하는 그림도 그려볼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J리그에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 교토상가이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보다 홈에서 성적이 다소 떨어지는 통계적인 약점도 있기 때문에, 반대로 교토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원정에서 홈보다 득점이 6골이 증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토 상가가 J리그에서 무승부가 한 번으로 가장 적은 팀인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을 노려본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가시마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니가타와 산프히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떨어지는 골 결정력이 상당히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가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값을 나타낸 통계표인데, 이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J리그에서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 값이 2.15골로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실제 경기당 평균 득점이 1.22골에 그치면서 기대 득점 대비 가장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마이너스 0.93골이 되어 있는 산프히로이고, 이 세 번째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은 바로 니가타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니가타 역시 평균 기대 득점 값이 1.43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로 경기당 평균 득점이 1.06골만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0.37의 수치를 보여주면서 세 번째로 좋지 못한 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팀 모두 경기력 대비해서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산프히로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인 더글라스 비에이라 선수와 벤 카리파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미츠타 마코토 선수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지면서 산프히로가 전체적으로 골 결정력이 상당히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토 료타로 선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 7골 4도움을 기록 중이었지만 최근에 벨기에 리그 이적이 확정이 되면서 이토 료타로 선수의 공백이 공격 쪽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토 선수 다음으로 득점이 많았던 오타 슈스케라는 측면 자원 역시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있는 니가타이기 때문에 니가타 역시 핵심 공격 자원들의 공백이 상당히 느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떨어지는 골 결정력에 발목이 잡힐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니가타라는 팀이 승격팀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J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공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양팀 모두 골 결정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의외로 니가타가 공을 많이 소유를 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지루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니가타 입장에서는 지난 2월 달에 산프히로와의 원정 맞대결 당시 맹활약을 했었던 측면자원 오타 슈스케 선수의 부상이 상당히 아쉬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니가타가 오타 슈스케 선수가 지난 4월 도쿄전 이후로 2달 가까이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산프히로와의 첫 맞대결에서 니가타가 깜짝
2대1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에 니가타의 이 오타 슈스케 선수가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오타 슈스케 선수가 또다시 결정이 된다면 이 니가타로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누수가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니가타가 핵심 플레이메이커 이토 료타로 선수가 벨기에 리그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토 선수의 공백이 또다시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토 선수 역시 지난 산프 1호전에서 패스 성공률을 95%나 기록을 했을 정도로 맹활약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토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 시즌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실점 패턴 중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4골로 가장 많은 실점 패턴이 바로 세트피스인데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로만 올 시즌 6골을 넣으면서 세트피스 한 방이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니가타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세트피스 키커가 다름 아닌 벨기에 리그로 이적이 된 이토 료타로 선수였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이토 선수가 상당히 그리울 수 있는 이 니가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산프이로 같은 경우에는 측면 공격이 강점인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리그에서 빗셀곱의 다음으로 크로스 지표가 뛰어난 것이 바로 산프이로이고 득점 패턴 중에서 측면 크로스로 6골을 만들어내면서 측면 크로스의 강점을 보이는 산프이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측면 크로스 패턴으로만 8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는 팀이고 이러한 부분에서 산프이로의 측면 공격이 통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주축 공격자원들의 부상 및 이적 등으로 인한 전력 누수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루한 공방전 끝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그래도 측면에서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산프이로가 팀 체급적으로도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간다면 산프이로의 신승도 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나고야 대 가와사키의 경기인데 나고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평균 점유율 꼴찌 나고야 대 평균 점유율 1등인 가와사키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경기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가와사키가 약 70%가량 점유율을 앞섰지만 결과는 나고야가 2대1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나고야라는 팀이 원체 팀 컬러 자체가 점유율에는 관심이 없고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극한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축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가와사키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나고야가 2대1로 승리를 거뒀을 때 나고야의 최대 강점이 잘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지난 가와사키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 나고야가 선제골을 만들어내는 장면인데 이 롱패스 3번으로 득점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롱패스로 한 번에 전방으로 연결을 했고 이 쇄도하는 카스퍼 주코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나고야 특유의 롱볼 역습으로 선제골을 만들어냈던 지난 1차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1리그에서 롱 카운터, 롱볼 역습 빈도가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포로와 함께 롱 카운터 빈도가 가장 많은 나고야이고 실제로 이렇게 가와사키를 상대로 역습으로 지난 1차전 재미를 봤었던 나고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고야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이 통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고야의 두 번째 득점 역시 나고야의 용병 자원인 마테우스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프리킥 득점이었는데 이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8골로 가시마와 함께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도 이렇게 마테우스 선수가 왼발로 처리한 프리킥이 그대로 골문을 가르면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던 나고야이고,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에 의한 실점이 5골로 실점 패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나고야의 퀄리티 있는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가와사키가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 가와사키가 최근에 모든 대회 5경기에서 4승 1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가와사키의 최대 득점 패턴은 측면 크로스 패턴인데, 나고야가 짠물 수비 대비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5골로 많은 편이기 때문에 가와사키 역시 나고야의 측면을 공략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그래도 나고야의 승리 쪽으로 가는 이유는, 가와사키가 J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3경기 1무 2패 최근에 승리가 없고, 원정에서는 올 시즌 홈보다 실점이 증가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정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고야 특유의 홈발과 탄탄한 수비력, 그리고 역습 및 세트피스에서의 한방을 고려하면 나고야가 홈에서 쉽게 패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나고야라는 팀은 자신들의 팀 컬러처럼 점유율을 낮게 가져갔을 때 오히려 경기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직전 경기 FC 도쿄 원정에서 나고야가 0대2로 패배를 당했을 때는 오히려 나고야가 52%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도쿄보다 근소하게 점유율을 오히려 더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력이 더 나오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평균 점유율 1위 가와사키에게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 나고야가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극한의 효율성 축구를 또다시 들고 나오게 된다면 전술 상성적인 측면에서 나고야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배당적으로나 체급적으로는 승무패 모두 나올 수 있는 경기이지만, 양 팀의 전술 상성적인 측면을 고려를 한다면 과감하게 나고야의 승리를 한번 노려봄직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번 경기는 나고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는 전북 대 제주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도 3번 경기처럼 점유율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출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주 유나이티드의 평균 점유율인데, 제주가 의외로 49.2%의 평균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K리그에서 9번째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가 의외로 공을 많이 가지고 있는 팀이 아니라 상대에게 점유율을 내줬을 때 오히려 조직적인 압박, 그리고 윙백을 통한 역습을 통해서 재미를 보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는 전북이 평균 점유율 52.2%로 제주보다 높은 부분이 있는데, 물론 최근에 전북에 부임한 페트레스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식 경기 2경기밖에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스타일인지 아니면 수비적인 스타일인지 딱 정의를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주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주중에 펼쳐진 광주와의 FA컵 경기에서는 4대0으로 대승을 거뒀지만 전반전에 전북이 상당히 고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FA컵 경기에서 주전자원들을 모두 빼고 로테이션을 돌렸지만 전북이 전반전에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굉장히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전북이고, 그래도 후반에 4골을 몰아치면서 체면을 살렸던 전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북의 페트레스쿠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공격을 추구를 하는지는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점유율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평균 점유율 자체가 높지 않은 팀이고, 오히려 상대가 점유를 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서 공을 빼앗아내고 측면 윙백들을 활용한
측면 공격이나 역습을 통해서 활로를 찾는 팀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는 경기가 잘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은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올 시즌 전북과의 첫 맞대결에서 제주가 0대2로 패배를 당했는데 그 경기에서 오히려 제주가 전북보다 점유율을 근소하게 52%로 높게 가져갔었고 최근에 전북과의 맞대결 3연패 과정에서도 3경기 모두 제주가 전북보다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만약에 제주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이 될 경우에는 제주의 강점이 오히려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전북전뿐만 아니라 최근에 제주가 K리그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데 대전, 울산, 포항, 강원을 상대로 오히려 제주가 점유율을 근소하게라도 더 높게 가져간 경기들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제주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경기력과 결과가 나오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제주가 자이든 타이든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보다 주도적인 경기를 하게 된다면 생각보다 경기가 꼬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제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중앙 미드필더 이창민 선수가 상무에 입대를 하면서 중원 공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핵심 윙백인 안현범 선수 역시 최근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전력 누수까지 있는 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주라는 팀이 남길 감독 부임 이후에는 확실히 활동량 자체가 많아진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중 주말 이어지는 경기에서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낼 때가 상당히 많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북과 제주 모두 주중에 FA컵 경기를 치렀지만 전북은 홈에서 경기를 치렀고 제주는 울산 원정에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확실히 제주가 전북보다 열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주가 올 시즌에는 컵대회 이후에 치른 K리그 2경기에서 2승을 거두면서 올 시즌에는 어느 정도 컵대회를 병행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올 시즌 컵대회 이후 치른 2경기가 모두 K리그1 꼴찌팀인 수원 삼성을 상대로 거뒀던 2승이기 때문에 이번 전북전 같은 경우에는 사뭇 느낌이 다를 수도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최근 제주가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것도 문제인데 컵대회 포함해서 8경기 무실점 경기가 없는 제주이고 8경기에서 16실점, 경기당 평균 2실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제주라는 점에서 제주가 수비가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울산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은 원정 성적을 보여주는 팀이고 원정에서 득점력이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최근에는 원정 경기에서도 K리그 3경기 1무 2패로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전북이 제주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주중 FA컵 여파에 따른 근소한 체력 우위가 전북 쪽에 있다는 점, 최근 제주 3백 수비가 흔들리고 있고 핵심 미드필더 이창민 선수가 김천 상무로 입대가 됐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홈팀 전북이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전북이 직전 광주와의 FA컵 후반전처럼 제주를 상대로도 자신들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닭공 축구를 시전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오히려 제주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받쳐서 4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요코FC와 간바 오사카의 경기인데 요코FC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바치면서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근 용병자원들의 공격력이 괜찮은 간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안, 알라노, 다완, 제발리 같은 간바 오사카의 핵심 용병자원들의 경기력이 괜찮은 상황이고 요코FC 같은 경우에는 제1리그에서 최다 실점 2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적인 약점이 굉장히 큰 팀인데 그래도 요코FC가 이번 경기 수비적으로 고무적인 점을 찾자면 상대의 드리블 패턴에 의한 실점이 통계적으로는 0골인
요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블을 강조를 하는 이유는 간바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포로 다음으로 드리블 포인트가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격자들의 개인 드리블 돌파에 의한 공격 기회 창출이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간바 오사카가 개인 드리블 돌파에 의한 득점이 4골로 J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요코FC 입장으로서는 상대의 드리블 패턴에 의한 실점이 없다는 것은 수비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코FC가 최근에 J리그 홈 경기에서는 2승 1무 1패, 컵 대회를 포함하면 홈에서 4승 1무 1패로 유독 홈에서는 나쁘지 않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간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J리그에서 4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 간바 오사카의 연승 행진이 조금 길다는 느낌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요코FC 특유의 홈발이 나오게 된다면 무승부 정도로 덜미가 잡힐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코FC가 최근에 간바 상대로는 2경기 1승 1무 상대 전적에 근소한 우위가 있고 이미 지난 4월 간바 원정에서도 무승부로 간바의 덜미를 잡은 바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바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홈보다 실점이 무려 10골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아쉽고 원정 9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꾸준하게 실점을 하고 있는 간바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약점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FC가 최근에 홈에서 의외로 흐름이 좋다는 점, 최근 간바 상대로 상대 전적에 근소한 우위가 있다는 점, 간바가 최근에 연승 행진이 길고 원정에서 수비력이 흔들리는 약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제가 요코의 승리까지 가져가지 않는 이유는 요코 역시 최근에 주포 공격수 오가와 코키 선수의 출전이 불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오가와 코키 선수가 결장이 된다면 요코 쪽의 전력 누수를 고려를 해봤을 때 이변 최대치로는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집니다. 5번 경기는 요코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FC 도쿄와 가시와 레이솔의 경기인데 도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J리그 홈 어드밴티지 랭킹, 홈발 랭킹인데 FC 도쿄가 가장 많이 홈발을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홈에서는 굉장히 경기력과 성적이 좋은 것이 FC 도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러한 도쿄 원정에서 가시와가 의외로 최근에 3경기 2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가시와가 도쿄 원정에서 유독 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공격력이 상당히 문제인데 J리그에서 18경기 16골이 그치면서 최소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가시화가 특징적인 것이 바로 득점 패턴을 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세컨볼 득점인데 이 세컨볼 득점이 6골로 가장 많은 득점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가시아가 올 시즌 세밀한 패스 플레이나 측면 패턴에 의한 득점보다는 우당탕 세컨볼 득점이 많을 정도로 상당히 유기적인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도쿄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수비 상황에서 세컨볼에 의한 실점이 딱 한 골로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이 세컨볼 집중력이 나쁘지 않은 도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가시아가 도쿄의 수비를 뚫어낼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감이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경기당 평균 기대 득점이 가시아가 도쿄보다 근소하게 높은 부분이 있는데
골 결정력은 도쿄가 뛰어난 것이 도쿄 같은 경우에는 주포 용병 공격수인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가 최근에 리그 5경기 6골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나고야전에서도 2골로 원맨쇼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최전방에서 디에고 올리베이라 선수의 한 방이 있는 도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가시와는 공격 원투펀치라고 볼 수 있는 호소야 마오 선수와 마테우스 사비오 선수의 컨디션이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실히 골 결정력 측면에서는 도쿄가 우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도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상대의 측면 크로스로만 10실점을 당하면서 도쿄가 측면 수비의 약점을 노출한 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시와가 올 시즌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2골로 니가타 다음으로 적은 측면 크로스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FC 도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 수비 역시 제대로 공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가시아가 J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과 최근 도쿄 원정에서 가시아가 3경기 2승 1무 패배가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한다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의 이변을 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는 도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승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는 7번 경기로 들어온 빗셀 고베 대 삿포로의 경기입니다. 저는 빗셀 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럽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최소 실점 빗셀 고베 대 최다 득점 삿포로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빗셀 고베는 수비뿐만 아니라 득점도 J리그에서 3번째로 좋은 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수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빗셀 고베가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삿포로 같은 경우에는 J리그에서 득점은 가장 많은 팀이지만 이 실점도 3번째로 많은 팀이기 때문에 공격 일변도 전술로 인해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것이 바로 삿포로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삿포로가 올 시즌 리그 18경기에서 무실점 경기가 딱 2번뿐이고 직전 세레소 오사카와의 홈 경기에서 삿포로가 1대4 대패를 당했을 때 이 세레소의 측면 공격이 굉장히 호되게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레소에게 측면 공격으로만 2실점을 당했던 이 삿포로이기 때문에 이 삿포로가 측면 수비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삿포로라는 팀이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 윙백 카네코 타쿠로 같은 선수들을 굉장히 높게 전진을 시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측면 수비 뒷공간을 많이 노출하는 약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9실점을 당했을 정도로 이렇게 측면 수비가 약점이 있는 것이 바로 삿포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빗셀 고베 같은 경우에는 삿포로가 직전 상대했던 셀에서보다 오히려 측면 크로스 득점이 13골로 2골이나 더 많은 팀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측면 크로스 지표가 J리그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측면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이 삿포로가 또다시 측면 뒷공간을 노출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측면이 허물어지면서 빗셀 고베에게 실점을 당하는 그림이 충분히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빗셀 고베가 측면 자원 무토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고 최전방 공격수 오사코 유야 선수의 골 감각이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화력적으로도 삿포로에게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빗셀 고베가 삿포로 상대로 상대전적 7연승의 압도적인 우위까지 보이고 있는 점 역시 고베 쪽으로 다소 기우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삿포로가 원정에서는 4승 3무 1패,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었을 정도로 원정에서 성적이 굉장히 뛰어난 부분이 있지만 이 삿포로가 주전 공격수 오가시와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 여파로 지속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 역시 이 삿포로 특유의 화력이 약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 핵심 윙백 카네코 타쿠로 선수 역시 최근 2경기 무득점 공격수 아사노 유야 선수 역시 최근에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있는 이 삿포로이기 때문에 삿포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격력도 조금은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공수 밸런스가 안정적인 빗셀 고베가 충분히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는 빗셀고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6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경기는 2부에서 다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총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